공무원 만나는 법. 아래 글은 2012년에 내가 세이노 카페에 20시간 정도만 올렸다가 삭제하였던 글이며 2022년에 원본을 뼈대로 하여 일부는 수정한 것이다.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을 보면 내가 모든 공무원을 싫어하고 공무원이 되는 길을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오해다. 공무원들 중 정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도 나는 만났었다. 이를테면 내가 살아오면서 법을 바꾼 적이 2번 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혹은 별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과된 별표 속의 문구였다. 2번 모두 담당 공무원들과의 수차례 대화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공익을 위해 바꿔주었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하고 말해봤자 너무나 바쁘신 분들이어서 후원회에 열심히 계속 참석하면서 후원금을 내지 않는 한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좀 많이 내면 보좌관이 의원님께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자고 하십니다라고 전화를 걸어오던데 글쎄다. 공무원들과의 수차례 대화는 내가 방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했던 것 중 기억나는 것은 외국인 투자 특례 대상에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넣은 것이다. 또한 민간이 먼저 짓고 국가에 기부해야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최초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 민간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국가 명의로 하는 것도 있었다. 조례에 반영시킨 것도 있는데 항만단지 내에서의 건축 시 항만단지에는 해풍과 소금기가 당연히 많고 항만 부지는 물류를 위한 부지이지 나무 예쁘게 심으라는 부지가 아니므로 조경 관련 규제를 바꾼 것이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은 법령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와 법령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담당자, 각 부서의 상급자 등의 의견과 국가적 이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담당 공무원, 법령 자체를 다루는 담당자가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며 법령상의 오류, 모순, 상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관련된 부서 간의 입장 차이, 법령을 총괄하며 법령 자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개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입법 발의 등의 형식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을 개정하였을 때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거에서 표가 떨어지게 될 것이 예상되거나 그 법 자체가 국회의원 개인에게 영향가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어떤 시의원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본인 지역구에 혜택을 주고자 본인이 먼저 관련 법의 오류를 들먹이며 우려의 의견을 표하는 담당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시키고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요구하면서 혼란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고위 상급자들에게 전화나 면담을 요청하여 압력을 넣고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를 보더라도 개판인 곳들도 많지만 정말 일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서들도 꽤 있다. 이를테면 법제처. 나는 고위직 공무원들도 좀 알고 지냈기에 그 세계도 모르는 바는 아니며 그 고위 공무원 밑에서 일하는 하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기도 했는데 내게 취직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에게 말을 좀 잘해서 자기가 승진 혹은 보직 변경시켜달라는 그런 청탁이었다. 딱 한 번 외국에 단기로 파견근무 나가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해결해 준 적도 있다. 어쨌든
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면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공무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공무원 세계의 실상을 일부 보여주고 공무원 독자들에게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도록 하며 민간인 독자들에게는 공무원에게 돈 봉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오해를 제거하는 시점을 주기 위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기를 바란다. 전반부에서는 내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풀어놓았으며 후반부에서는 예고한 대로 공무원들을 만나는 법을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놓고자 한다. 일종의 협상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우리 사는 세상. 가족들과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두 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내가 종종 틀어놓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KBS 1에서 6시 55분에 하는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다. 이 프로를 몇 번이라도 본 사람은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며 그 불합리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에 의하여 생겨난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민원인이 아무리 애걸복걸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방송국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민첩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청와대 탄원서를 넣는 것을 장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이나 보낼 가능성이 높으며 그 관련 부서라는 것이 결국 당신이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해주지 않는 부서이기에 오히려 미운털이나 박히기 십상일 수도 있으므로 탄원서보다는 방송을 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공기관에는 관공서에 대해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 기사를 스크랩해 소속 공무원들과 공유하는 부서가 있고 그와 별개로 기자들과의 접촉을 맡아 하는 부서도 있다. 때로는 상위 부서에서 하위 부서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장이 선출직인 경우 지자체에서 잘못했다는 식의 신문 보도가 나올 경우 중점 관리하게 되고 해당 부서는 그 보도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팩트를 체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민원인 면담을 할 것인지 등을 검토 보고하면서 대응한다. 때로는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민원인의 사정이 일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합리적인 면도 있기에 그것을 해결해주고자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해도 윗사람들은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검은 돈이 오갔다고 오해한다거나 담당자인 네가 불편한 것도 아닌데 민원인이 알아서 해결책, 담당 공무원이 해결해주면서 오해는 사지 않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식이거나 정 민원인이 불편하면 돈봉투라도 들고 오겠지 또는 윗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던가 라고 생각하는 똥파리 공무원들이 2022년에도 있을 거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이런 공무원은 인허가와 관련된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민원인 중에서는 행정기관과는 별개로 일어난 일을 해결해달라고 데모 용역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데모 용역은 주로 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한 불만 외에 관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허가, 공사 대금, 면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할 때 전문 시위꾼에게 용역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민노총, 전노련 등등에서 대신 시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음이나 몸싸움, 청사 점거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직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들이기에 의외로 대처하지 않는다.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는 경우 오히려 찍혀서 담당자 여러 명이 검토 단합하여 티끌만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 부서의 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법령을 공부한 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자를 찾아가 읍소하며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문제는 관련 법령 공부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앞에서 말한 TV 프로그램을 두 딸들이 들을 수 있게 한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자 해도 때로는 누군가가 너희에게 저렇게 엉뚱하게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지지 않는 개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악한 심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99% 아니다. 1%를 제외시킨 이유는 개 중에는 악한 목적을 갖고서 하는 정말 나쁜 새끼들도 있기 때문이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야기시킨 공무원들 대다수는 자기 스스로를 붉은 방의 최달식처럼 스스로를 국가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신념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다는 말이며 그걸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하지만 종종 그 신념 뒤에는 승진 가산점 취득 같은 이기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음도 나는 보아왔다. 붉은 방은 1988년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임철우의 중편 소설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읽어라.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을 메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인사고과나 성과 등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윗사람이라고 일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상급자로부터 받는 평가이기에 상급자에게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급자 개인의 승진에 도움을 줄 만한 일을 잘 했는가, 상급자가 아는 업체에 이익과 편익을 제공했는가, 상급자가 체면을 잘 차리게 해줬는가 등이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게 된다. 이 부패 속에서도 성장한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희생도 한몫을 하였다. 그 시기는 돈봉투가 너무나도 난무하던 부패 만연한 시기였고 거의 모든 공무원이 부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부패한 나라들과는 달리 부패 속에서도 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뇌물을 밝히는 공무원이었을지라도 대의 명분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를 하는 유교적 위선이 심성에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동구권의 어느 부패한 나라의 건설부 장관의 집에 아프리카의 어느 부패한 나라의 건설부 장관이 찾아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하였다. 아프리카의 장관이 물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동구권 장관이 창문에 커튼을 젖히면서 저기 저 다리 보이지요? 저 다리를 짓다 보니 이 집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해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번에는 아프리카 장관의 집을 동구권 장관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완전 궁궐 수준이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프리카 장관이 창문에 커튼을 젖히면서 말했다. 가르쳐 주신 방법을 저도 써먹었지요. 저기 다리가 보이십니까? 그곳에는 아무런 다리도 없었다. 다리를 짓겠다고 하면서 모든 예산을 착복한 것이었다. 적어도 이런 식의 부패는 한국의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한국식 부패는 적어도 다리는 세우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 먹는 시기였기에 뭔가 일은 하긴 하였던 것이고 위교적 대의 명분을 찾아야 했기에 불필요한 것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수행 방식은 요즘 들어서 공무원에 의하여 유지되기보다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뽑힌 시장이나 군수 등에 의해 자주 행하여지는데 임기 절반 동안은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임기 절반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짓거리들의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뒤로 뭔가 구린 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다. 시장이나 군수 밑에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적극 동참하면 예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쯧쯧. 업자와의 결탁은 여전히 방방곡곡에서 피어나는 악의 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지방도시에는 상하수도 배관공사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실은 전부 한 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경쟁 입찰 형식을 갖추고 다 말아먹는다. 또 어느 지방도시에서는 공사를 잘게 쪼개서 각 공사의 발주액이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만들어 수의 계약을 하고 한 업체가 말아먹는다. 이러한 결탁은 하급 공무원에 의해 유지된다기보다는 그 윗선들에 의해 때로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 의해 직접 유지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실상을 거의 모르고 선동에 속아 넘어가 투표를 하곤 한다. 쯧쯧. 그리고 이런 일은 2023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3. 공무원은 봉급만 받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린다고 하는 말은 70년대, 80년대에는 수긍이 가는 말이었으나 90년대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재 9급 1호봉 봉급이 116만 5,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여전히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봉급만 받는 게 아니고 수많은 수당과 연금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빵빵하다. 공무원 월급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를 보면 대부분 봉급만 언급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예를 들어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정군수당, 정군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보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매월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등등이 있다. 이런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공무원들이지 누구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수당을 정할 것 같을까? 물론 그리스에서처럼 서류를 들고 위아래층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렸다고 해서 주는 층간이동수당, 피곤하고 길도 막힐 텐데 제 시간에 출근해 주었으니 기특하다고 해서 주는 정시 출근 수당 같은 건 우리나라에 없지만 민간 기업에 파견 나가 근무 아닌 근무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게 하는 민간 근무 휴직 제도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것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보다 훨씬 유리하게 남아있도록 힘쓴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즉, 제 아무리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은
어차피 공무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 기본 인식이다. 벌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 규정에서 부당하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정시에 퇴근했다가 밤에 다시 나와서 그때 비로소 퇴근한 것처럼 퇴근 기록을 조작한다거나 하는 행위 따위, 그런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더불어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초과 근무를 금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승진 및 성과 상여금 지급 시에도 반영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가제는 개편 아닌가. 얼마 전 정부 법무공단의 한 변호사가 내게 해준 말 역시 정부 법무공단은 정부 조직을 대변하여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로펌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수당이나 특히 연금과 휴가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할만하다였다. 내 말의 요지는 이제는 공무원들보다도 더 안 좋은 대우가 주어지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지기수로 많다는 뜻이다. 칼같이 지켜지는 주 5일제, 휴가제도 등이 공무원 세계보다 더 빵빵한 민간 회사들은 진짜 많지 않다. 그래도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하여 비상이 걸리면 휴일에도 새벽같이 출근하여야 한다고? 휴일 특근수당 주잖아. 어떤 대기업에서 화이트 칼라들에게 야근 수당이니 시간 외 근무 수당이니 하는 것들을 칼같이 챙겨준단 말인가. 일 때문에 휴일에 나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처럼 휴일 근무 수당을 떳떳하게 신청할 수 있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아마도 생산직 사원들일 것이다. 위의 내용은 10몇 년 전의 내용이다. 공무원의 급여는 급수나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9급 말단으로 시작하여 정년퇴직 직전에야 겨우 5급을 다는 공무원들과 법무공단에서 사무관 5급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언급했어야 했다.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도 폐지되었다. 여기까지 공무원 만나는 법 1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